안녕하세요. 법적 분쟁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법무법인 심촌의 임채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문제를 한 가지씩 선정해 7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답변을 드리는 임채근 변호사의 7문8답. 왜 질문은 7개인데 답은 8개냐고요?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두 아들의 학부모 자격으로 6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담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접했던 학교폭력 사건들, 그리고 변호사로서 관련 절차에서 학생들을 변호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학교 폭력 문제가 왜 중요한가요? 최근 소년법정이라는 드라마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죠. 또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과거 학교 폭력 행위로 인해서 퇴출당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잔인한 방법의 집단적 학교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는 기사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에게 충격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 생활 기록부에 학폭으로 징계받은 사실을 10년 이상 또는 영구히 보존하도록 해서 그게 무서워서라도 학교 폭력을 못하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등의 법 개정 주장도 있고, 낙인을 찍을 뿐이라는 반대 주장이 있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의 경우 신체 및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에 겪은 폭행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방 및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가해 학생도 미성년자로 대부분의 경우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교육적 차원에서의 보호와 선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학생들이 장차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학교폭력 행위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녀도 언제든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관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피해 학생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폭력은 발생 장소가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해자도 학생이거나 학생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성폭력과 같이 신체에 대한 전형적인 폭력행위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같이 명예나 정신적인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공갈과 같이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있고,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침해와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최근에 흔히 왕따 문제로 많이 얘기되는 유형이 따돌림인데, 요즘 학생들은 SNS상의 단체 대화방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버 따돌림 등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크게 4가지 종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에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가 될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지만,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부터 제10호 장기 소년원 감치 등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호 처분은 만 12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셋째,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다만 성년에 비해 부정기형을 받게 되는데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통상 그 감독자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조치 결정,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조치 결정은 총 9가지가 있는데요.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 봉사, 제5호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 정지, 제7호 학급 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처분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여러 조치들을 동시에 병합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는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고, 나머지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는 조치 결정 이후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재가 유보됐더라도 조치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초등학생의 경우는 3년 내에 다른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 조치 결정을 받게 되면 유보됐던 내용까지 기재가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자, 이렇게 조치 결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게 되는 입시 전형에서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겠죠. 예컨대 대학 입시의 경우 수시와 같은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서는 직접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정시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3과 같이 상급 학교를 진학하고자 할 때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영재고, 자사고 등을 가려고 할 때 생기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언제 삭제되나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8조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 결정이 기재가 됐더라도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보복행위 등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 학급 교체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그러나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가 원칙이고, 다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해서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공통적으로 초기에 사건의 진상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학생 본인의 진술, 관련 학생의 진술, 관련 학부모의 의견 등을 청취 및 녹음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담임교사 또는 학교 전담기구 책임교원 등에게 신고 등도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치료 및 상담 등 외에도 가해 학생과의 분리 요청이나 기타 구제를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폭력 사건 절차로 이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과 및 피해 회복, 합의 노력을 해야 하고, 만약 학교 폭력 사건으로 진행됐을 경우 경미한 학교 폭력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나 수사 절차, 소년보호 사건 또는 형사 절차에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번째, 학교 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정확한 사건 진상 파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을 해보면 가해 학생 학부모의 경우 우리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나쁜 행동을 했을 리가 없어요 라든지, 다른 학생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일이지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일단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을 다른 학생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라도 자기 자녀의 학교나 학원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녀가 아침에 등교해서 저녁에 늦게 하교하고 거기에 밤늦게 학원 등의 사교육까지 받으면 부모와 자녀가 깊은 대화는커녕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서로 감정적인 대화를 하게 되며 사건을 축소 또는 왜곡시켜 사건의 객관적 실체보다는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사실만 진술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감정적이고 자녀에게 팔이 굽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변호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 관련자를 면담하여 객관적 사실관계 및 사건 해결에 필요한 핵심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사건 진상 파악을 토대로 학교에서의 절차, 이후 수사 절차 등에서 필요한 가해 또는 피해 학생의 진술, 관련 학생 및 학부모의 진술 등을 청취해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빙자료 확보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목격자, CCTV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진상을 파악한 후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조치 처분의 종류, 그리고 형사처벌 가능성 등에 따라 구체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사과 및 합의가 필요하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신해 그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경우 초기 합의 절차는 신속하게 해야 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합의까지 일괄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불복 절차,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서 가해 학생을 충실하게 변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질문 없는 답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접할 때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귀하고 소중하듯이 남의 아이 학부모도 그러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